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혹시 영화 테이큰 보셨나요? 저 그 시리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딸을 찾으려고 진짜 범인 끝까지 추적하고 결국에는 딸 구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 딸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한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평화롭던 초여름, 미국 캔자스주 리우드 지역에 한 야외 동네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알리 캠프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이날은 2002년 6월 18일인데 평일이기도 하고 좀 날도 흐려서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해. 알리의 남동생도 같은 수영장에서 일했었거든. 그래서 5시에 누나랑 교대 시간이라서 가봤는데 핸드폰이랑 지갑만 있고 누나 알리가 없는 거야. 엥? 어디 갔지? 누나 어딨어?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수영장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누나가 없는 거야. 근데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아빠한테 연락하게 돼. 알리의 아버지 로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수영장으로 달려왔어. 그렇게 다 같이 둘러보면서 알리를 찾기 시작해. 혹시 사고가 났나 싶어서 제일 깊은 풀도 찾아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진짜 싹 둘러보는데 도무지 발견되질 않는 거야. 그때 수영장 옆에 있는 펌프실이 눈에 띄었어. 뭔가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누르면서 거길 열어보는데 그 안은 고요하더라고. 뭐야. 그럼 그렇지 하고 나가려는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방수포 밑에 뭔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게 돼. 로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방수포를 들어 올렸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아. 그곳에 사랑하는 딸 알리가 수영복 상의가 벗겨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었지. 로저는 급하게 신고를 했어. 그녀는 심하게 폭행을 당한 듯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 바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아. 알리는 자상한 부모님과 2명의 남동생 사이에서 아주 밝고 성실하게 자랐다고 해.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도 성적 좋았었고 나중에 커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일 정도로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딸 바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아빠 로저는 알리를 엄청 아끼고 또 사랑했었대. 그런 딸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거야. 자, 이제 수사가 시작돼. 현장을 보니까 알리의 샌들이 막 던져져 있었고 펌프실 이곳저곳에 피가 튀어 있었어. 그리고 그녀의 손톱은 아예 날아가 있기까지 하더라고. 이걸로 미뤄봤을 때 알리는 격렬하게 범인한테 저항했던 걸로 추측됐지. 경찰은 처음에 알리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 필 하우를 의심했어.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분명했고 수사선장에서 제외되게 돼. 사실 그 필도 같은 수영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거든. 사건 당일 그는 오전 근무였고 알리랑 12시에 교대를 했어. 필은 종종 여자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곤 했었는데 하필 이날은 바로 퇴근해서 알리 혼자 근무하고 있던 거야. 그때 필은 알리가 수영장 잔디관리 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했던 걸 생각하게 돼. 자기를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뭐라고 계속 말을 걸려고 해서 혼자 있을 때 너무 무섭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의심쩍은 잔디 관리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는데 자기는 그냥 알리를 몇 번 쳐다본 거고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 전날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하는 거야. 한 남자가 수영장 옆 수풀에서 캠코더를 들고 뭘 자꾸 이렇게 찍다가 금방 사라지더래. 근데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지. 근데 사건 당일 전날 봤던 그 이상한 남자가 밤색 픽업 트럭을 몰고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하는 목격담은 더 있었어.
알리의 친구 로렌이 3시쯤에 수영장에 놀러 왔었대. 그리고 친구 부르려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빵빵 하고 자동차 경적을 울린 거지.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야. 원래 같으면 진작 막 웃으면서 나왔어야 됐거든.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펌프실 쪽에서 한 남자가 쓱 나오더니 손을 흔들더라고. 근데 이 남자가 좀 이상해 보였어. 자기한테 올 것 같은 거야. 그 무서워진 로렐은 결국 수영장을 떠나게 돼. 경찰은 그녀가 본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어. 그렇게 로렌이 본 모습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는데 범인은 짧은 갈색 머리였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젊은 백인 남성이었다고 해. 그 사이에 알리의 사망 원인이 나오는데 그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고 또 그녀의 목 주변은 발로 밟은 듯 쇄골에 발자국까지 발견돼. 근데 수영복이 허리까지 내려져 있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남성의 DNA 일부가 알리의 몸속에서 발견되기도 했거든. 근데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 경찰은 일단 발견한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알리의 남자친구, 또 잔디관리 직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성들 DNA를 다 비교해봤는데 누구랑도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사건의 진척이 없으니까 알리의 아버지 로저는 너무 답답했어. 딸을 죽인 범인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앗아간 그 범인을 꼭 잡겠다는 목표로 범죄자 검거 프로그램에 연락해서 딸의 사건을 달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 돈으로 현상금 25,000달러를 걸기도 해. 그럼 그를 돕기 위해서 시에서도 25,0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줬고 총 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지. 노력은 계속돼.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판에 범인의 몽타주와 현상금을 광고로 걸기도 하는데 그 광고회사 사장이 로저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 사건 광고를 무료로 게시해 준 거야. 이 광고 덕에 수많은 제보를 받을 수 있었었고 이건 여담인데 이 이후로 이렇게 광고판에 수배 광고를 올리는 방법은 나중에 다른 사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 어쨌든 광고를 보고 연락 많이 왔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한 제보가 아주 솔깃하더라고. 이게 테디 후버라는 사람에 대한 신고인데 테디가 일단 몽타주랑 엄청 닮았었고 수영장 근처에 살면서 밤새 픽업 트럭을 몰고 다녔었대.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그는 수영장 외주시설 정비 직원이었어. 이거 뭐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바로 테디를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DNA 샘플을 채취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동의해달라고 좀 요청했는데 그의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 막 허둥지둥하면서 그 샘플 제공을 거부하더니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겠다 이러는 거야. 이거 완전 수상하지? 다음날 테디가 변호사랑 같이 왔는데 DNA 샘플 제공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대. 아니 근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면은 그냥 대조용 샘플 제공하는 건데 이 반응이 좀 과하지 않아? 아니 얘가 뭐가 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경찰은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의 DNA 자료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냥 범인 DNA랑 비교만 해보면 된다. 이러면서 테디를 좀 이렇게 구슬렸지.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가더니 그새 도망간 거야. 아예 자취를 감춰버려. 이때 경찰이 확신을 했지. 아, 얘가 범인이구나. 그래서 바로 지명수배 내리고 쫓기 시작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 2004년 9월 테디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던 그 가운데 경찰서에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 그녀의 우편물 주소지가 코네티컷주로 바뀌었다는 거야. 사실 테디랑 같이 그 여자친구도 행방이 묘연해졌었거든. 그래서 둘이 같이 도망갔구나 싶어서 그 주소지에 함께 사는지 확인을 해봤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테디가 아니라 벤자민 애플비라는 남성이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가 과거에 공연 음란죄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서 밝혀져. 벤자민 사진을 확인해봤는데 아니 테디랑 똑같이 생긴 거야. 뭔 상황이야? 둘이 쌍둥이야? 사실 둘이 동일 인물이었던 거야. 벤자민은 1997년 공연 음란죄로 지명수배가 되니까 이걸로 잡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캔자스주로 와서 테디 후바라는 가명으로 살아왔던 거지. 근데 알리 사건의 용의자가 되니까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와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본명으로 살았던 거고. 살인죄에 비하면 공연 음란죄는 약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경찰들은 그 여친 집 주소로 가서 그를 체포하게 돼. 연행된 벤자민, 테디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알리를 죽인 범인이라고 바로 자백했어. 자, 범인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테디는 사건이 있던 날 평소처럼 수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리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당연히 알리는 관심이 없었지. 근데 테디가 자꾸 따라오는 거. 무섭잖아. 그래서 자리를 피해. 펌프실로 도망치듯이 들어갔는데 테디가 펌프실까지 따라오더니 문 닫고 잠가버려. 무섭잖아. 그래서 겁에 질린 알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문을 막고는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해. 알리가 막 때리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그 모습에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때렸고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서 목까지 졸랐대. 알리가 의식을 잃으니까 그녀의 수영복을 아래로 벗겼는데 이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 알리의 친구가 온 거야. 테디는 깜짝 놀라서 그냥 근처에 있던 방수포로 그녀를 대충 덮어놓고 펌프실을 빠져나오게 돼.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주차장에서 한 소녀가 차 안에 앉아있는 걸 본 거야.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흔든 거지. 로렌이 본 게 범인이 맞았던 거야. 결정적으로 그의 DNA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랑 일치했어. 2005년 12월 재판이 열렸고 배심원은 테디, 그 벤자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한테 1급 살인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5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하게 돼. 사랑하는 딸을 잃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범인을 쫓던 아버지 로저는 모든 재판을 지켜봤어. 판결이 나온 후에 다른 어떤 소녀에게도 다른 어떤 가족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 그는 이후에 딸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설립했고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쳐주면서 범죄 및 여성폭력 예방 인식 개선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해. 끝까지 딸을 위해 노력한 그 로저의 모습에 괜히 나도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알리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됐길 바래.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토요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